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네, 일당백. 보통 일당백이라는 그냥 예. 별명이 붙었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일정을 딱 보면은 네. 여기 토론회도 갔다가 여기 기자회견도 하시다가 막 의정활동 국회도 상임위도 가시다가 오늘 아침에는 너무 바빠요. 7시 반에 예. 또 이제 공부하는 모임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뭘 공부하셨습니까? 오늘은 정세현 전 장관님 모시고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가야 할 길 이런 거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트럼프 시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렇죠. 경제 쪽, 외교, 경제 쪽으로 안보. 고민이 좀 많고 해서 네. 그래서 가서 들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아무래도 경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네. 오늘 이따가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보니까 12.3 이 내란 사태 관련해서 네. 계엄 이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있었던데 네. 어떤 내용이 좀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우선 집담회, 국회의원 집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도 아니고 토론회도 아니고 집담회가 집담. 뭐였을까 했을 때 네. 어제 기준으로 계엄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네. 어제자로 아마 그 61건의 법안이 올라왔어요. 제 법안도 올라왔었고 네. 계엄법 이대로 둘 수 없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방책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예방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예방책.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엄법을 개정하는 61건의 법안을 네. 의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집담회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또 하면서도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또 사실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네. 직접 비상계엄을 하는 경우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거든요. 장기 집권. 장기 집권. 네, 거기를 그에 대한 질문을 처음 제가 날렸을 때 네. 사람들이 잘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점점점 이제 현재 상황이랄지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장기 집권을 획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노상원 수첩 내용을 보더라도 뭐 이제 삼선 얘기도 있고 후계자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장기 집권 포석이 좀 깔려 있는 듯한. 네, 느낌? 저는 예? 그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대통령이라는 최고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에 앉은 네. 사람이 굳이 자체적으로 계엄을 할 이유가 없죠. 그게 이제는 쿠데타 형식으로 다른 사람이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네. 찬탈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지금 네. 이 부분은 장기 집권으로 가는 어떤 계속해서 이제는 여러 채널에서도 나오듯이 그 다음에는 누가 또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노상원 수첩에 꽤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싶고 예. 현재 검찰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경찰과 검찰이 이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보면은 검찰 쪽에서 내고 있는 것에 무엇을 가리고 있나 그 뒤에는 왜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수첩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이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네. 뒤에 김건희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것까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윤석열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경고형이었다. 경고형, 계몽령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니 그 논리거든요. 아니 대통령인데 네. 어떻게 내란할 수가 있느냐. 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 네, 그러기 다른 때문에 게 또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시간짜리 내란이 계엄이 어딨냐 이렇게 아무도 안 다쳤지 않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본회의장 안에서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던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화가 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처음에 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집에서 3일치 양말이랑 소 싸서 나가면서 못 돌아올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국회로 향했는데 그런 마음 190개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그다음에 야당 보좌진들이 막아서서 시간 벌어주고 그래서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시간짜리 계엄 어딨냐, 뭐 계몽령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뭐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여러 가지 그 말을 뒤집는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노상원 수첩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내용과 네. 그리고 지금 뭐 국회 관련해 가지고 헌재에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쭉 놓고 보면은 이게 일시적인 그냥 경고용이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이제 계획했었던 단계, 그 다음에 그 후 2차, 3차 개헌까지 고민을 했었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뭐 한번 경고용으로 줬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특히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솔직히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군을 움직이게끔 기획을 하고 네. 이젠 해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또 김 의원하고 또 통화를 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수사를 제대로 검찰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이번에 대선에 어떤 큰 손이 본인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조격진당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수사를 했고 네. 여러 수사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상원 수첩 관련된 부분, 네, 네. 또 비아폰 관련된 부분도 있고. 비아폰도 그냥 민간인인데 가지고 있었고 왜 가지고 있었을까? 왜 이 사람에 대한 수사의 끝이 칼날이 계속 막히고 있나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뒤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실 혹은 그 안에 정말 이것을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실 쪽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네. 검찰이 막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 조금 전에 이제 서영규 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이제서야 또 이제 몸을 풀며 나서려고 하는데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서는 이미 작년에 관련된 근거 정황을 다 포착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무엇인가? 그들은 왜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또 다시 이제 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다시금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왜 가려지고 있나? 이런 질문을 다 엮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봅니다. 노상원 수첩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 또 명태균 게이트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와서 네. 검찰이 또 이제 뭔가 수사하면서 수사 관련된 내용들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네. 그걸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군요. 저는 이게 언론의 뉴스가 단발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스레드로 엮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약간만 이제는 보통 드론뷰라고 하죠. 위에 네네. 올라가서 쳐다본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었던 권력의 최정점에 누가 있었을까? 그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왜 드러나지가 않을까? 그 근처에만 가면은 지금 다 검찰이 다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그렇다면 그쪽은 보호를 하고 오히려 또 명태균 쪽은 드러내고 네. 이게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막 단발성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보면서 엮는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것을 네. 끊임없이 지금 권력의 최정점에 누가 있었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야 되고 그래서 두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처음부터 외쳐왔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제 김건희가 뒤에 있을 거다. 김건희가 정점에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김건희 관련된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될 거고 명태균과 김건희가 지난해에도 뭐 48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네. 그런 거 네. 보면은 명태균과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서만 그렇게 했겠느냐? 아유, 자기 권력을 설마 휘두르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들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왕처럼 그야말로 뭐 대통령이 떠나서 왕처럼 행세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 상황에서도 김건희라는 사람의 역할,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과 네. 노상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것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의 노상원의 관계 네. 이것도 드러내야 된다. 자, 다시 이제 계엄 때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계몽령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윤석열은 실드를 치고 방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 오마이TV도 그 현장 내란 상황을 생중계했고 네. 다 우리 시민들의 모습, 또 계엄군의 모습까지 다 봤는데 그런 현장의 모습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온라인 또 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의 혜택을 이번에 톡톡히 본 것 같아요. 당일 그래서 제가 계엄법을 이제 개정안을 내면서 담았었다 아마 저만 담은 것 같은데요. 네. 당일날 계엄이 있었던 당일날 우리가 국회로 가자. 그러면서 지켜줬던 시민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진짜 벌어주셨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오셨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모이셨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이셨냐면은 이제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런 모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엄법 개정안을 내면서 특별히 이제는 네. 통신과 디지털권에 대해서 이건 기본법으로 지켜져야 된다. 국민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을 계엄 상황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방송국 끊고 그다음에 통신 두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서 이번에 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법으로 담고자 이제 통신과 그다음에 디지털 이제 매체를 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엄 시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이것은 기본권화해야 된다라는 점을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뭐 계엄 사태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렇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밤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끝나는 모르고 거였죠. 끝났고 예. 그리고 사실은 계엄이 보통 있으면은 방송과 통신을 먼저 장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이제 전화 등등등 통신 수단이 제일 먼저 끊겼을 텐데 저는 당일날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통신이 언제 끊기나 전전긍긍하고 있었었거든요. 걱정하셨군요. 네, 실제로 걱정을 했었고 그래서 계엄법에 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제 국회에서는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정말 단전도 있었고 단전에 대해서 예. 뭐 단전을 뭐라 했죠? 그때 네. 헌재에 나와서 진짜 계엄을 하려고 했었으면 뭐 단전 단수부터 했겠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뒤집는 게 나왔죠. 단전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 예. 그렇다면은 비상계엄 한 게 또 맞죠. 그 말대로 한다면. 그 면에서도 비상계엄을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네. 해제가 안 되게 하려고 했던 그 윤석열 피의 청구인은 헌재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헌재 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조금만 뜯어보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헌재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변호인단들도 다 알고 그리고 지금 구구 단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쌓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들이 어떤 재료를 지금 만들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만약에 이제는 탄핵 인용이 되고 탄핵 소추가 이제 인용이 되고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고 그리고 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을 때 정권 유지를 위한 재료, 헌재를 흔들 수 있는 재료,
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했을 때 그들을 뭉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 눈사람 굴릴 때 안에 시드가 필요하듯이 그 재료들 혹은 정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정권 유지를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사면복권할 근거 자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해도 네. 새로운 정권에 대한 흔들기 재료 또한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측면에서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민주 진영에서는 정권 교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권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권 흔들리기가 저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 또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하는 그 바보 같은 발언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광화문 저는 이제는 집회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헌재 네. 앞이나 광화문을 나갔을 때 어떠셨어요? 헌재에서 이 피청구인이 발언을 한 단어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사용이 그렇죠.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헌재를 공격을 하고 헌재를 흔들기 하면서 그 결국에는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네. 그 이후에도 네. 이걸 뭐 윤석열의 이 발언이 이런 걸 삼아가지고 계속 흔들 수 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라고 하시지만 네. 지금까지 본 윤석열 정권의 그 세력들은 설마 그러겠어 하던 것들을 네. 다 했더라고요. 네, 설마. 네, 설마. 네, 그랬던 계엄까지 것들.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고 있다.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의 발언들 참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의원들이 박수 안 쳤다고 계엄한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설마 했던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네.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제 악마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다음에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언급은 윤석열 쪽에서 안 하고 있지만은 안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염두에 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뱉는 굉장히 계산된 발언들 또한 존재를 한다고 생각. 특히 이제 변호인단들이 내뱉는 말들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아니하면 네. 우리가 바라던 세상을 만들기 전에 또 정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다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아까도 서영교 의원하고 말씀했지만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고 네. 또 헌재 폭동 모의 상황까지 보여지고 네, 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극우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모의했었던 정황들이 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과연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그냥 사그러질까? 지금은 전국이 너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지금 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지난 주말에 네, 나눠져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안 되겠다. 광화문에만 우리가 지금 집중할 수 없고 저희가 12명밖에 안 되긴 네, 하지만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당백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명이지만 이제 나눠서 광주로 가신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화문을 지킨 사람들도 있고 저는 광화문을 지켰는데 네. 거기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진짜 너무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저도 역사에서 배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민특위 이번엔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헌특위를 만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생.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이 예. 뭐라고 표현을 예. 했냐면 역사는 반복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저항을 청년들이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응원봉의 그 물결이 그 반복되는 역사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날 다른 기억을 정치인분들도 올라서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네. 저는 새겨놨습니다. 역사는 반복에 대한 저항이다. 역사는 반복에 대한 저항이다. 와, 네. 중학교 2학년 네. 학생이요? 네.
지금 이 상황을 꿰뚫고 있는. 그렇죠. 상황을 꿰뚫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한강 어떻게 작가도 이제는 과거가 이제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가 모여서 결국엔 역사 수레바퀴 앞으로 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응원봉을 들고 국회에서 또 광화문에서 또 이번에 좀 광주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네. 우리가 나서야 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엄동선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국민들이 내란도 막아냈고 내란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고 있고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고 이게 다 연결이 정말 돼 있어요. 아플 이야기를 우리가 네. 해야 되는데 힘이 빠질 때가 가끔씩은 있으나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내고 그리고 서로 힘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증폭이 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매주 광화문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헌법을 정말 무너뜨리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 세력 앞에 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네, 지금은 다른 사실 지금 제가 진단하기로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헌정수호 세력과 그다음에 반헌정수호 세력이 극단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도 얘기하던 반국가 세력. 아, 저는 반헌정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그 모든 세력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내란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헌재에서 아직 판단이 안 내려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오늘 하고 목요일 뭐 두 번 변론기일이 변론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그 말씀에 좀 저는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 끄집어내야 된다, 다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반민특위가 우리가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그 역사에서 배움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반헌정 행동에 대한 특위가 만들어져야 되고 네. 내란이 진짜로 끝나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지 내란이 종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측면에서 지금 최장목 권한대행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유는 12월 3일 날 당일날 모였었던 11명의 국무위원들 이들은 그날로 사실 내란 공범들이거든요. 피의자가 더 합당한 신분이지 순서대로 권한 대행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서도 이제 저는 해외에서 오는 연락들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두 번을 놀라워하는데 네. 첫 번째로 놀라워한 거는 바로 국회가 모여서 이젠 해제를 한 것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두 번째로 놀라워한 거는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흘렀는데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직까지 아직 계속 위에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란 종식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모든 세력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이 네. 내란 종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헌정 특위를 뭐 이제 만들어서라도 네, 그렇죠. 이건 다 발본색원에서 네. 다 네. 합당한 처벌을 네. 받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국무위원도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대통령실 사람들은 과연 이 개헌 관련해서 내란 관련해서 뭘 했을까? 그렇죠. 그거를 사건을 다시 한번 다 재구성을 해서 전체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고 있고 네. 김건희는 왜 계엄 전날 국정원장한테 통화를 보냈느냐? 네, 문자를 카톡을 했을까? 예, 네. 카톡을 뭐 해서 다음 날 답장을 받았는데 또 뭐라고 조태용 원장은 했을까? 그것도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헌재에서. 그렇죠. 네.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봤던 서울청장의 얘기, 네.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뭐 했다라는 거.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하면 딱 한 사람만 떠오르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이제는 뭐 강아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토리 네. 얘기하진 않을 것 네, 같고 네. 김건희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밝혀야 될 게 많다. 지금 이렇게 전지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을 놓고 이제 그 계엄 전후로 이걸 구성을 하다 보면은 물음표 빠진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수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내란 특검. 근데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또 이 헌정 특위까지 만들어서 발본색원하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어떻게 보면 역할 네. 이것도 앞으로 더 중요할 텐데, 네. 조국 혁신당 지금 어떻습니까? 12명의 의원들. 12명의 의원들 뭐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봐 주신 국민분들이 평을 잘 해주고 계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당백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총선에서는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 외치면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현재 그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조기 종식을 외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쇄빙선 역할은 이미 굉장히 뭐 톡톡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로 가는 쇄빙선까지 그 역할까지도 또한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일 또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냥 정권 교체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대한민국 제7공화국에 대한 그림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3일이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념일인데요. 예. 당일날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비전 선포식 또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1년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당한 지 1년인데 1년 근처에 처음 외쳤었던 공약을 달성을 하는 아마 보기 드문 정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행력 면에서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효능감 측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처음 모습부터 지금까지 네. 쭉 놓고 보면은 조국 전 대표가 정치 시작하면서 네. 제일 이제 정치에 몸을 던지면서 네.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국 전 대표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소통을 좀 하시는지요? 그렇죠. 주로 이제 편지로 하는데요. 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 의원들한테 보내는 것은 바닥 다지기를 잘 하자 지금은 그 말씀 많이 하시고 가장 크게 계속 메시지를 내신 건 압도적인 정권 교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민주 진영의 그다음에 헌정수호 진영의 압도적인 승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네. 그 판단 저희 또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께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답장이 왔어요. 예. 답장이 왔는데 거의 무슨 논문 수준으로 오고 어느 페이지, 어느 책의 어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까지 이제 주셔가지고 제 교수님께 지금 내가 편지를 받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한 달 들어가신 지 한 달 만에 네. 책도 초안을 넘기셔서 책이 나왔어요.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왔는데 조국의 함성. 네. 창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가시 전까지 네. 하셨던 이제 연설문이랄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소회를 함께 이제 다 담으셨어요. 다 담으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것은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은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게 1년 안에 다 벌어진 일이구나. 놀랍다. 1년 안에 이 정도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냈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78페이지 혹시 이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은 78페이지에 5월 30일 개원일 의원 12명이 모여 각오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처음은 당대표가 마지막은 원내대표가 읽었고 각 의원별 전문 분야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여 차례로 읽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제는 말씀하셨냐면은 그 초기 이때 초심을 잊을 때 이 기자회견문을 본다고 하셨거든요. 초심을 잊을 때 왜 어떤 마음으로 이걸 다시 보실까라고 네. 생각했을 때 저도 이건 다시 제가 읽었던 부분을 읽으면서 북극성 같은 그런 느낌이다. 초심을 잃을 때 혹은 잊었을 때 네. 다시 읽어봐야 78페이지. 계속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조국의 함성 책 한 권이면 다 정리가 될 것 다 같아요. 정리가 됩니다. 다 담겨 네, 있더라고요. 네. 조국의 함성 지금 뭐 이 각 서점에서 뭐 1위하고 막 그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책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길들이 또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권 아까 말씀드린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조국혁신당이 뭐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센 부분 3년은 너무 길다도 했지만 네. 동시에 정말 우리나라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권 선진국 을 이뤄야겠다라는 게 여기에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서 진심인지 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주거랄지 아니면은 의료랄지 이런 것들이 예.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회권이라는 것이 달성이 되면은 그걸 국가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이 생기거든요. 각 국민이.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조국의 함성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진짜 읽어보시면은 이게 책 한 권 이게 하나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사를 이제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2024년은 나중에 후에 역사가가 어떻게 기술을 할까 정말 저는 궁금한데요. 네, 그 기술을 할 때 굉장히 큰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임혜숙님도 저 구매해서 읽고 있어요. 이렇게도 벌써 감사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읽고 계시는군요. 그러게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님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랑도 이제 옥중에서 서면 인터뷰도 하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뭐 일과도 이제 놓고 보니까 이제 건강하게 어쨌든 참 잘 뭐 지내고 계셔서 많은 네. 분들이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바쁘게 계세요. 바쁘게 계시더라고요. 또. 네, 계속 책 읽으시고 그다음에 바깥의 정세 살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쓰세요. 편지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저는 대표님 조금 들어가셔서 약간의 쉼이 조금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아마 또 논문식으로 편지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 그런 네, 말씀 각오하고 하실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저희 그 내용 또 오게 되면 한번 정리해 네.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길, 물론 이제 헌정수호대로 해야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까 아침에도 경제적인 트럼프 시대에 네.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사실 경제 성적표가 한국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네. 아주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통령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윤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네.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으로 쭉쭉 내려가고 경제 성적표를 경제부총리에게 매긴다면 F학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계엄한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권한 대행으로서 그 내란 상황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종식시키는 일에 발목을 잡는 결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로서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 게 네. 계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주가 출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VC들이 다 이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스탑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환율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정말 뭐 지표상으로는 IMF 이후 최대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대행이지만 경제부총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게 네. 중요한데요, 사실. 불확실성을 네.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네. 경제에 대해서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고, 알고 안 하면 그 또한 문제고, 몰라도 문제인데,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회복해야 되는데요. 다시 경제 회복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인력 등등, 그다음에 인프라가 국가 권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으로 들어가는 고성능 이제 GPU에 대한 수출 통제를 이미 했었었고 그 결과로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최적화한 딥시크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또 그럼 저성능도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해야 하나 그런 카드 만지작거리고 오픈 AI는 이제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풀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럼 본인들도 오픈 소스화 할까 이런 카드 만지작거리고 구글은 바로 딥시크 겨냥한 제품 내놓고 이런 춘추전국 시대가 맞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에서 한국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국력 그다음에 경제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인프라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게 보이질 않는 게 이번에 특히 딥시크 때문에 더 이제 화제가 됐는데 예. 제가 걱정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되는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로 제가 꼽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지금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AI 결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걱정인데 최상목 대행도 지금 보니까 20일에 AI 관련해서 국가 AI 위원회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네. 국가 AI 위원회가 제가 이제는 그 인공지능 기본법도 냈지만 국가 AI 위원회는 우리나라 AI 정책이나 아니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국가 AI 위원회가. 네. 근데 국가 AI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 위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 지금 뭐 우리나라 AI 인공지능 관련된 게 왜 이렇게 뒤처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제 이 춘추 전국 시대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름에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왜 그런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 이 불확실성을 빨리 이제 해결을 하고 윤석열 최상목이 아닌 제대로 된 수장이 좀 와서 의욕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고 지금 당장은 네.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우리 산업계 현실 또 반도체 업계 현실이 이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딥시크 충격. 사실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 설 연휴 때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등장?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뭐 때문에 예. 놀랐냐면은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 그래서 왜 화제가 됐는지 뜯어봤을 때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성비 혹은 국내 이제 토종 인력으로 했다.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해냈다. 젊은이들이 뚝딱뚝딱 해냈다. 네.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안 놀랬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기술력은 혹은 미국에 있는 중국 인력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떠받치는 것은 기초과학, 특히 수학하고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상을 다 휩쓸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들어있긴 한데 네. 중국하고 미국이 휩쓰는데 미국 팀을 보면 다 또 중국계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 있는 중국계의 싸움이다. 뭐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인데 아주 이제는 과학기술적으로의 투자와 정부 지원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네. 놀랍지는 않아요. 다만 거기에서 제가 잡아내는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부분,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 그건 이제는 인재하고 연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오픈소스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네, 오픈소스화를 했는데, 한다니까. 솔직히 기업에서 오픈소스화를 할 때에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자선 사업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푼다기보다는 이게 생태계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부터 시작된 클로스드 이코시스템 쪽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이제 후발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픈 소스화를 해서 그쪽의 생태계를 그쪽의 리더십을 가져가려는 전략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영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바일 OS에서 보여줬던 오픈소스 진영의 안드로이드와 그 다음에 애플 진영의 iOS 이게 이제는 딱 떠오르는 예제인데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그래서 누가 장악하느냐, 누가 선점을 하느냐인데 네. 지금 딥시크가 날렸었던 이 오픈소스 부분은 꽤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의 상황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GPU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환경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고 그거를 오픈소스화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우리 이제 산업계 전략은 빨리 쫓아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또 패스트 팔로워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네. 해왔는데 이번에 네. 중국이 그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네. 하지만 뭐 방법들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이제 극약 처방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네. 극약 처방으로 빨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모으고 그다음에 인재 확보를 해서 범국가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환경을 정부가 투자를 통해서 제공을 하자. 그다음에 민간과 손잡고 어떤 뭐 법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민간에서 들어와서 정말 활활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는 GPU도 몰아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우리나라가 네. 데이터 개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인공지능 발달시키려면 데이터 센터만 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서 학습시킬 진짜 고급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까지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DJ 정권 하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네. 깐 노력, 투자, 범국가적인 그 투자가 결국에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카라 쿠베당토라는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낸 배경인데요. 왜냐하면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 국민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 국민이 되는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리터러시가 올라갔기 때문인데 인공지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국가가 나서서 그때 정도에 해당되는 AI 고속도로 깔아야 된다라고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지금 몇 년 정도 뒤처져 버린 부분을 끌어올리는 처방 쪽에 더 가깝고요. 궁극적으로는 인재가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 개혁 또한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만들고 와서 가야 되고 이제 극약 처방으로 빠르게 우리 리소스를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인재들을 키우고 머물게 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R&D 예산을 진짜 대폭 삭감해 놓은 이 정부 모습.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네, 네. R&D 예산 깎으면서 그럼 내년에 늘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R&D 쪽은 만약에 예를 들어 14년 동안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근데 올해는 쉬고 내년에 줄게 되면은 그 14년 연구는 그냥 버리는 네. 꼴이 되고요. 제가 비유를 그래서 꽃나무를 키우는데 뭐 혹은 과일나무를 키우는데 올해는 물을 안 줄
그 내년에 줄 테니까 올해는 물 없이 살아 이런 꼴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아주 큰 우리나라 발전에 진짜 큰 저해하게 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윤석열 정권이. 예. 네. 이 파장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뭐 알면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려버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자, 이게 R&D 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브레이크 한번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풀어내고 빨리 복구를 하고 이걸 만회를 하려면은 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는 과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과방위에서 그걸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특히 R&D 생태계 우리가 R&D 생태계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타니까 우리나라 왜 노벨 뭐 화학상 이런 거 안 나와요, 물리학상 안 나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던데 R&D 생태계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맨 밑에 그 풀에 해당되는 기초 연구가 널찍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그 다음에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윤 정권에서는 이 밑을 계속 잘라버려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성과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돈을 같아요. 이제 그냥 써버리고 낭비하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 하겠죠. 같은데 예. 노벨상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지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기초연구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것은 노벨상이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사람 없거든요. 수십 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네. 많은 기초 연구에서 자라난 거거든요. 그 토양은 만들 생각도 없으면서 노벨상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습죠. 이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회복력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AI 관련해서 국가의 기술 우리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 부분도 빨리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민주주의 회복력 얘기하면서 이제 외신을 보면 당시에 resilien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비단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쪽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복력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새로 이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바로 해야 되는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답답하고 빨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그럼 무엇입니까? 그래서 빠른 정권 교체라고 대답을 그게 그냥 하는 말은 제가 비단 야당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네. 예. AI 얘기하면서도 빨리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고 정권 교체가 된다.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결국 돌아와서. 네, 맞습니다. 답은. 근데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이걸 새롭게 못 쓰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느 기업이나 어느 특정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려면은 그 나라의 현지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모자란다라는 점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그거는 뭐 딥시크 쪽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쳤고 아마 그걸 보완하는 걸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요. 당연한 수순이다. 딥시크 이후로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손정희 회장까지 와가지고 맞습니다. 만나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희망을 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희망을 볼 수 있다면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련된 인력들이 우리의 결국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결국에는 AI도 AI 생태계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자산은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보고 같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는 환경을 아까 말씀드린 AI 고속도로랄지 아니면 어떻게 정부가 투자를 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는 것 그게 이제 병행이 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정권 교체다.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입니다. 경제나 아니면은 과학기술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네.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 AI 위원회 위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윤석열이었고 또 지금도 최상목이고. 네. 이래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가 답이고 네.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요. 네. 이번에 이 난리가 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과학기술계 쪽에서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가짜 뉴스랄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맞아요. 통용이 되는 네. 극단적인 컨텐츠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빠지면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제가 작년에 발의했었던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법이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토론회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벌어져야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컨텐츠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크리에이터 제대로 된 건전한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관련된 네. 토론회가 오후에 제 TV, EM인 TV에서도 생중계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하는 토론회이고요. 꽤 유명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셔서 네. 그래서 어떤 것이 힘들었고 어떤 것을 더 정책적으로 담았을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컨텐츠가 진짜 풀뿌리부터 아름다운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고 진짜 유익한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예. 뜻깊은 오늘 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서영교 TV도 띄워드렸으니까 이혜민 TV도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예. 여러분 저는 바다의 자를 쓰기 때문에 아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혜민 TV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여의를 쓰지 아니하고 아이를 씁니다. 네. 이혜민.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컨텐츠가 게시물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은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음 평온하님께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더 많이 국회로 진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도 주고 계시고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 잘 봤습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아까 서영교 의원님 핵사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본 가장 큰 네. 많은 수식어는 조곤조곤 영혼 탈곡기. 제가 소리를 잘 못 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곤조곤이라는 단어를 제일 조곤조곤. 많이 써주셨어요. 무섭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데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네. 얘기를 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핵심을 네. 진실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은 소리를 질러서도 뭐 효과가 볼 수 있지만은 네. 조곤조곤. 네. 그래서 조곤조곤 하나하나 네.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정 활동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의원님 말씀 잘 듣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거의 정권 교체로 가는 길목에서 제일 중요한 한 고비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대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리고 봄에는 우리 또 좋은 소식으로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갑시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